우리가 거의 한 10월 말부터 했더라고요. 꽤 오래 끌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로 뭐 간단하게 마지막 단어들 몇 가지 책들을 소개하는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18장에서 소개하는 책은 신체 없는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본래 들레즈라고 하는 우리 언젠가 우리 들레즈도 한번 해야 되는데 들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자, 신체는 우리 몸뚱아리에 몸뚱아리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뭐 내장도 있고 뭐 이렇게 기관이죠 이게 다. 근데 신체 없는 기관이라는 말은 기관 자체는 다 개별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 생물학이나 의학에서는 유기체적 신체관을 생각을 했죠. 우리 한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학에서. 그렇죠. 일종의 그런 걸 수 있죠. 예. 뭐, 신체와 상관없이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제 한의학하고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이제 그것과는 다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쉽게 눈이 있단 말이죠, 눈. 그럼 우리 유기체적 신체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눈은 보는 것이고,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변용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변용. 똑같은 눈이라도 사냥꾼이 사슴을 바라보는 눈과 그 다음에 관광객이 사슴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입이라고 할 때는 밥 먹는 입과 키스하는 입은 다 다른 입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는 각각의 다르게 변형하는 거지 어떤 신체 안에서 눈은 보는 거, 입은 먹는 거, 뭐 코는 호흡하는 거 이렇게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체적 신체가 그건데 이건 사실 다 하는 말이죠. 뭐 눈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걸 철학적으로 이제 들레즈는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낸 건 뭐냐면 항상 지금 모든 철학에서의 고민은 보편과 특수였잖아요. 그렇죠? 보편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진리를 아우를 수 있는 것, 특수라는 거는 뭐 개별이라고 해도 되고 특수라도 해도 되고 개별이라고 해도 특수라고 해도 특수는 또 한 개별자가 중요한 거고 이 서양 철학에서 이거 계속 싸웠거든요. 보편이 우선이냐 특수가 우선이냐. 그러니까 보편이 우선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개별이 우선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구조주의에 오면서 개별이 우선되고 누가 먼저냐 그래서 개별이 우선되는 거에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죠. 내가 진리지 뭐 대의가 따로 어딨어. 뭐 보편적 진리가 어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한 개별적 진리가 전체에 포획되지 않는 거죠. 않는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개별적 진리가 전체에 포획되지 않는다. 신체라고 하는데 하나의 기관이 포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 없는 신체 이 책이도 되게 어려워요. 그 말 갖고 막 참 신체 없는 기관 그 말이 그 말 갖고 무지 어려운데 하여튼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생물학적 용어까지 동원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의 기관은 다 개별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몸뚱아리의 일부의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보편으로서 신체라는 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들레즈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데 우리 지적의 특징은 남이 한 말, 남이 쓴 책 이거 비틀어갖고 자기만의 소위 말하는 패러디일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적은 어떤 책을 썼냐면 기관 없는 신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적은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스탈린의 전체주의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주의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포스트 모더니즘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또 그냥 쉽게 말해서 개별성을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보편 이론으로 돌아가기가 지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편 이론은 뭐예요? 플라톤. 그 다음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은 헤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실제로는 지적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들 전통적인 플라톤과 헤겔의 이론으로 돌아가려니까 요즘 말로 쪽팔린 거야. 지적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이해하면 제일 편해요. 쪽팔린 거야. 그럼 이게 자기만의 이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시 지적이 이렇게 뛰어난 학자가 될 수가 없었지. 너 플라톤의 재탕이네, 헤겔의 재탕이네, 이래버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편은 보편인데 개별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늘 특수성이 중요하다는 게 늘 지적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사회가 어떤 대의도 상실하고 추구해야 될 목표도 상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개별의 특수성을 잘 살려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끌어와봐도 잘 안 되니까 아니면 헤겔의 아류다, 플라톤의 아류다 이렇게 욕을 들을 수 있으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락강을 끌어와서 정신분석에 이렇게 어려운 말 동원했고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정신증, 신경증, 히스테리, 향유, 즉 주의상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만의 이론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세기 말에 21세기를 준비하는 철학자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것이죠. 보편 이론으로 돌아가기 그렇고 개별 이론으로 하자니 개별 이론이라고 한 게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가 무한히 보증된다는 게 정치사회학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우파로 나타나는 건 신자유주의고요. 능력 있는 놈이 지 마음대로 살아. 초기 자본주의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초기 자본주의는 그래도 좀 어떤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윤리성을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신자유주의는 니도 그런 식으로 살아, 그냥. 그런 아주 모순으로 드러났고, 좌파로 가서는 포스트 모던 좌파라고 그래서 아주 냉소적인, 누가 이렇게 대의를 얘기하고, 촌스럽게 대의는 보편을 이야기하고, 시대가 어딘데 보편, 나의 개성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적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좌파라고 불렀죠. 우리 교재에서도 유사좌파란 말이 나왔는데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은 그 똑같은 고민에 빠졌죠. 우파들의 그 특수, 개별을 강조하는 우파들의 신자유주의 같은 거는 정말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능력 있는 자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니까. 보수좌파들의 그 비아냥거림, 냉소적임 이런 것들은 또 완전히 사회를 아무 대안도 없이 자기들만 멋있으려고 하고 제가 지적감이 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자기는 잘난 척 엄청 하면서 남이 잘난 척 하는 걸 못 봐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좋아하는 거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적은 그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서 락강의 이론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때 말로 먹혔던 거죠.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학자들한테 먹혔던 거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먹혔던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한국에서 지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아직도 유사좌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적은 이쪽 저쪽 다 욕먹는 게 좌파면 노동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는 좌파가 너무 이제 북한의 그 민족주의적 좌파 개념하고 주사파하고 합쳐지면서 순수한 막스레닌식의 좌파가 좀 설자를 잃었는데 그 이제 노동운동을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 민노총들도 요즘 보면 또 자기들 자체가 괴력화돼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비정규직들 민노총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80년대 후반부터 민노총이 형성되면서 분명히 그 노동자들의 권익은 좋아졌어요. 그 수많은 정말 비난과 언론의 왜곡 보도 속에서 이만큼 노동운동이 성장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요번에 그 김용균이라고 젊은 청년 하나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잘려주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노총에도 자극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장례식도 성대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지적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노총식의 이런 또 집단적인 노동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위선적인 거라는 거지.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는 니들이 굉장히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정의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는 거다. 여기 이데올로기 아니라고 하지만 니들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에 너희가 종속되어 있는 거고 그 이데올로기 바로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민노총을 직접 지적이 한국의 경희대학의 특임 교수이기도 하지만 한국 상황은 잘 모르더라고요. 북한 문제 잘 모르고 한국 노동 문제 잘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지적이 이렇게 민노총을 비판한 적은 없지만 비판한다면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지적을 지금 가장 앞장서서 수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적이 봤을 때는 유사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좀 그런 약간 모순은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지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장정일이에요. 장정일 자체를 아주 좌우 어디에도 서 있지 않은, 굳이 따지자면 좌쪽에 가깝지만 뭐든지 다 깔 수 있는 모두가에 아주 능하거든요. 지금 한국일보에 여기서 나온 한국일보에 지면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자기들이 뺄 건 빼니까 여기 한국일보에서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한국일보에 그 이제 장정일 칼럼을 검색해 보면 뭐 요번에도 무슨 글을 썼더라 아주 잘 썼더라고요. 저는 꼭 그걸 읽어보는데 그게 이제 보면 거의 가장 지적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장정일이. 근데 또 한국 문화에서 장정일은 학계에서 보면 또 이거는 한국에서 지적을 연구하는 지적식으로 보면 유사좌파 학자들이 장정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중졸이거든, 중졸. 얘기했죠, 제가. 그 사람이 왜 중졸이 됐나. 본래 여화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여화의 증인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지만 이제. 근데 군대를 가는 것까지 생각하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련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총을 잡는 집총하는 게 싫어가지고 고등학교를 그만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건달들하고 어울리게 됐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그래서 소년원을 갔어요. 소년원에 몇 년 살아서 소년원에서 직접 남자 그 대장들과 짱들한테 강간도 당해보고 그리고 또 그가 어릴 때는 또 이 여호와의 증인한테 아주 천착했던 그런 독실한 삶도 살아봤고 그게 아주 자기 삶에 잘 녹아나는 글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없는 근데 이제 그래서 지적이 말하는 것은 요 기관 없는 신체라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신체는 아까 대의. 기관도 하나의 변형되는 자기의 그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변형이 없어도 신체는 존재한다는 말이야. 지적이 보기. 이게 뭐예요? 대의를 우선하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편을 우선하자는 거지. 그게 이제 지적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 없는 신체, 저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늘 읽어와 봤으니까 기억이 되죠. 맨날 헷갈려. 들려줘가 신체 없는 기관이든가, 지적이 신체 없는 기관이든가. 그 정도로 이제 지적이 자꾸 남의 말을 비틀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지적이 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유기체적 생물학으로 어떤 대의와 대의와 뭐 작은 것의 문제, 보편과 개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들레즈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 넣었으니까 또 지적은 그걸 받아서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들레즈는 어떻게 보면 신체 없는 기관이니까 개별성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면, 초점을 두었다면, 지적은 대의 쪽에 좀 초점을 둔 그런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안토니오 네글이라고, 여기 이제 프린스턴인가에 또 마이클 하트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몇 해 전에 굉장히 좋고 한 10년 됐어요. 이 책이 절판됐을 거예요. 다중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냈어요. 다중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요. 네, 안토니오 네그리랑 이제 마이클 하튼 미국 학자고 안토니오 네그리 이태리 학자인데요. 이태리에서 막 어떤 뭐 수상 암살 음모에도 막 가담했다가 뭐 형도 몇 년 살고 막 이런 아주 테러의 수괴 학자 중에 테러의 수괴 취급을 받는 그런 학자죠. 지금도 아마 이태리에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가택 연금인 연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뭐 과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다중계획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도 생기기 전인데 잘 썼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에서 뭐 인민, 민족 뭐 이런 계급적 그러니까 좌파들에게 선호가 되는 이런 계급을 진짜 좌파인, 진짜 테러리스트의 수괴라고 불릴 수 있는 진짜 학자가 이 개념을 극복을 하고 다중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다중은 뭐냐면 그야말로 영어로 멀티튜드의 멀티튜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기관이죠. 이 지적식으로 말하면 기관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계급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서 대대적인 좀 들레지적이죠. 그런 점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기관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민중이 됐든 양심적인 지식인이 됐든 뭐가 됐든 서로가 이렇게 그 연대해가지고 어떤 국가 폭력이나 이런 데 대항하는 그런 계급 개념을 이제 네그리가 만들었는데요. 이 기관 없는 실체도 네그리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적 책에서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들레주에 가까운 개념이기도 하죠. 기관은 좀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네그리가 그 다중이란 책 보면요, 그 머릿말에 20세기죠.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에도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멕시코 농민혁명이 뭐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차차 뭐 있죠 왜? 멕시코에서 뭐 차베스? 아니 뭐 있어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고 하여튼 뭐쭉 19세기 20세기에 나온 그 혁명을 계속 썼어요. 그 중에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흑인 폭동이라고 부르는 LA 그 사태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폭동이라고 부르시면 네그리의 눈에 보긴 이거는 민중들의 아주 20세기 아주 위대한 전략, 우리도 피해자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좀 그게 아주 네그리 책을 읽으면서 아주 내가 흥미있게 읽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지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보편과 개별을 해서 그는 보편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의를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탈린도 오해받을 정도로 강조하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히틀러도 슬쩍 인정을 해요. 나중에 또 오해하지 않게 나중에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히틀러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한다는 게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장 비겁했다는 거죠. 히틀러는 진짜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유대인을 희생양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비겁했다는 거죠. 본래 의도는 좋았는데 비겁했다.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러면서 자기가 본래 밑에부터 뜯어고치려고 했던 그 초기의 좋은 취지가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적을 원래 좀 공부했으니까 지적이 어떤 뉘앙스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비슷한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데 그럼 대의민주주의가 뭐가 있느냐라면 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왕정으로 복골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뭐 계몽군주가 나오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적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뭐 민주적 절차에서 당선됐는데 뭐 법관이 뭐 결정했는데 이래갖고 우리가 그 스스로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내가 봐서 그게 부당한 판결이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국회의원이 뭐 부당하게 뭘 결정하는 것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히틀러 보면 그
비트겐슈타인하고 중학교 동창인가 그렇죠? 그러면 저기 수잔 씨가 잘 알지? 보여줬어요. 그 잊어먹었어 일커같이. 중학교 동창인가 그래요. 근데 항상 그 1등은 비트겐슈타인이 했답니다. 그 히틀러는 2등을 했고. 근데 또 집안의 차이는 비트겐슈타인은 완전히 명문가의 부잣집 아들이고 히틀러는 뭐 미술학교 나왔지만 결국 뭐 더 나은 미술 공부는 하지 못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 인물화 그려주고 1914년인데 우리 교회 1914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재밌어요. 그때 또 레닌이 또 그 잠깐 스탈린이 레닌의 명령에 따라 잠깐 빈으로 또 망명으로 와서 그 하숙집에서 이제 그 하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1914년 빈에 아주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미국 그 저술가들은 그런 거 참 연결을 잘해. 그래갖고 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고. 근데 이제 그 스탈린이 하숙집에 그 하숙집 딸이 입부장해서 이제 하숙집 딸한테 자꾸 그 치근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오질 않는 거야. 키도 작고 막 이러니까 뭐 얼굴도 못생겨. 스탈린 보면 좀 그렇잖아. 공부였지. 응? 공부였지. 그래가지고 레닌이 다른 하나 스탈린 공부를 도와주라고 누굴 보냈냐면 또 학교 이름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실제로 이론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로츠키가 그 사람을 많이 따랐을 정도로 실제로 이론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독일어도 잘하고 스탈린보다 오스트리아가 독일어 쓰니까 인물도 좋고 스탈린이 1년 동안 고생한 그 하숙집 여자를 하루 만에 꼬셔버린 거야. 모든 세계 역사 다 질투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스탈린이 나중에 그 사람 자기가 직접 머리에 총 쏴서 그냥 죽여버렸죠. 수천 가잖아요. 그게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책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이론가였기 때문에 스탈린이 그렇게 나갔는데 자꾸 이제 그 딴지를 거니까 뭐 트로츠키도 스탈린 무서워 도망갔고 멕시코로. 멕시코나 남미 가보면요 레온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트로츠키의 펄스네임이 레온이었거든요. 레온 트로츠키였거든요. 근데 트로츠키가 남미에서 꽤 노력은 했었죠. 뭐 체게바라나 이런 사람들도 트로츠키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얘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하여튼 히틀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그 열등의식도 많았을 거예요. 히틀러 역시 키도 작고 뭐 그냥 가난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또 비트겐슈타인이 그래 자기가 공군 장교로 자원을 해가지고 뭐 영국 저기 독일 폭격하겠다고 막 뭐 실제로 비행기 몰고 가기도 했어요. 철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되는 걸 못 봐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질투가 서로의 그 견제가 얽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민중이죠, 민중. 히틀러는 거기서 이제 정말 뭔가 뿌리 깊게 개혁을 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엄청나게 수모적으로 그러니까 전후 배상을 했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의 그게 한이 굉장히 컸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와서 그거를 건드리니까 다 히틀러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험을 얻었던 미국이 일본을 참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후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그 정범국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또 클 수 있었던 거고.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완전히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전범 재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일본은 생각 밖으로 그렇게 또 전범 재판이 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독일 1차 대전 이후에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인 거죠. 이 서방 연합국들이 야 독일 너무 자존심 상하게 2차 대전 일으켰더라. 일본은 좀 적당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히틀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적이 말할 때는 정말 개혁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그것을 이제 유대인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의 개혁을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괴물이 돼버린 거죠. 근데 초기에 히틀러는 좋았다. 실제로 그 하버마스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비판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 나치 전력이 드러나가지고 거의 말년에 지금은 죽었지만 거의 말년에 좀 창피당했고 지금 사후에도 계속 친나치 전력으로 그 문제가 됐었죠. 하버마스가. 그렇지만 워낙 뛰어난 학자고 아주 뭐
깊게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범 재판까지는 안 넘어갔는데 그래도 1968년에 그러니까 이 파리에서 소위 말하는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파리에서 지금 뭐 모든 금지라는 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금지한다라고 막 자유롭게 하고 막 그럴 때 독일의 학생들이 그 어느 대학 총장으로 있는 하버마스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막 주장을 하고 총장님 이건 들어주셔야 된다, 이건 들어주셔야 된다고 막 개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버마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1933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네. 그 1933년이 뭐예요? 나치 집권하거든요. 히틀러 집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치 집권하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치와 같았다는 거죠. 어떤 개혁적인 거, 대의민주주의에서 너무 의존하지 않는 개혁적인 것들. 칼 슈미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칼 슈미트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 신학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고 합법성과 당위성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는데 칼 슈미트도 히틀러 초기에 히틀러의 사상의 초석을 놓는데 굉장히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 쪽으로 이제 모든 걸 몰고 가니까 그때 결별을 했는데 히틀러가 막 자기 결별하는데 눈이도록 다 죽이고 그럴 텐데 칼 슈미트는 안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 개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기존 체제를 바꾼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방향성을 체제를 바꾼다는 얘기죠. 완전 방향성을 바꾸면 계량이지 계량. 아니 방향성보다도 어느 일정 방향성을 갖고 무슨 사회주의를 갖다가 뭐 그러니까 지적 욕먹는 것도 자기는 뭐 잘 살면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남의 어떤 삶을 가지고 사람의 사상을 평가하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비판하는 게 제일 좋은 지점이잖아. 뭐 지는 뭐 어떠면서 뭐. 근데 지적이 그렇게 욕먹는 이유는 지적은 공산주의를 하자는 사람, 사회주의보다 더 가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지적은 그러는 것도 한 발 뺄 때도 있어요. 내가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뭐 가능성이 나오는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발을 빼기는 빼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완전한 개혁.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에서 뭐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국도 보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직도 그냥 광주항쟁에 그냥 뭐 북한군이 왔대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왔으면 전두환이 다시 잡아서 족쳐야 돼요. 그때 경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왜 우파들의 그건지 모르겠어. 그게 슬로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그거 다, 솔직히 그렇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다 때려잡아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런 거지. 지적도 그런 걸 고민하는 거지. 멋있는 척하고, 뭐 국민의 뭐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 누가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다 빗좋은 예살구라는 게 지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비판이 있죠. 그럼 대안은 뭔데? 저도 대안은 모르겠어요. 또 홍사님 또 이북 체제를 대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1914년에 타이타닉 침몰했어요. 14년에? 1914년. 13년? 1914년에. 그러니까 14년 14년. 얘기. 네, 1914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타이타닉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그 다음은 뭐, 얇은 책이 있는데, How to read 락강이라고, 이것도 우리 락강을 읽는 거, 뭐, 이거는 번역되어 있는데, 그나마 락강 공부하실 분들은 이 How to read 락강 읽으면 좋고요. 편하고요. 쉽고요. 그 다음에 시차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차적 관점, 여기서 시차라는 거 우리가 뭐 여행하다 보면 시차가 있다 그래서 시간 시차로 알기가 쉬운데 볼 시차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니까 아까 기관에서 변용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겠죠. 누가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어떤 어느 관점에서 보냐, 뭐 그런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그런 시차적 관점이 있으니까 어느 하나만이 진리이고 이런 걸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럼 또 개별성이 되는 거죠. 진리가 여러 개. 그런데 또 지적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성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적은. 그래서 시차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건 대리다.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이 갑자기 독일 철학을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독일 철학을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데리다가 말한 차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연. 차의 차자에 연기할 연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디퍼런스에는 이 차이가 있다는 디퍼런스가 이잖아요. 그죠? 이 스펠링대로 하는데 데리다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이와 연기라는 말로 이제 차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데리다는 걸 좀 여기서 말하는 데리다는 정말 시간 시자죠. 이거는 볼 시자고 저기 지적이 말하는 시는 볼 시자고. 근데 둘이 거의 개념은 같아요. 왜냐하면 데리다가 말한 차연이라고 하는 건 진리는 어느 한순간 고정되지 않고 쭉 시간에 따라 이제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진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뭐 또 다른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는 언젠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확립이 될 때가 있다. 모든 개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차연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곡해되면 이제 박정희의 뭐 한국식 민주주의 이런 거 나오는 거지. 왜 미국식 민주주의만 민주주의냐? 한국식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지?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약점도 있는 거고요. 지적이 말하는 요 볼시자로 시체적 관점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에 따라서 진리는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보편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적 관점은 제일 재밌는 얘기가 지적이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헤겔의 루터가 되고 싶다. 그게 자기 소망입니다.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헤겔을 한번 개혁해서 새롭게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게 지적의 이제 소망이라고 그 책 서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헤겔리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적은. 근데 그냥 헤겔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뜨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헤겔하고 거기다 락강을 끌어들이면서 또 독일 철학하고 상극관계에 있던 프랑스 철학자들을 들레전이 데리다를 끌어들이고 막 이러면서 헤겔을 재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헤겔하면 변증법이잖아요. 정반합 이렇게 하나에 태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고 나중에 신테제가 되고 이런 정반합이 이제 헤겔의 변증법이라면 우리는 이야기 정과 반은 완전히 서로 다른 하나라는 거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지적은 그게 아니라 본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투쟁을 통해서 갈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였기 때문에 합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대의를 좀 소중히 여기는 거죠. 보편을 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시차적 관점이라는 책의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게 이제 책 제목 봐도 알겠죠.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대의 같은 거 따지면 촌스럽게 지금 뭐 우리 내 하나의 선택이 중요한 거지 따라야 될 대의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걸 자꾸 이제 지적은 유사적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면서 영어 제목이 In Defense of Cause, 그러니까 원인 있죠 원인. 그럴 거야 아마. 영어 책 제목은 안 나왔는데 저한테 지금 제방에 책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는데 마지막 되면 좌파들이 지금 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하지만 좌파들이 실제로는 자본주의 한계 안에서 머물 정도 내에서만 그 비판을 한다는 거죠. 뭐
뭐 저도 맨날 자본주의 문제라고 우리 강의하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고 못 살잖아요. 다 자본에 얹혀 사는 거지. 뭐 한 푼이라도 더 벌면 좋은 거고. 뭐. 그런데 이제 지적은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이유는 또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경우에 따라 굉장히 그 지적은 우파로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 이데올로기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또 불교적이기도 해요. 네 자신 좀 똑바로 보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깨우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우좌파는 항상 뭐 옳다 이런 식의 접근도 틀렸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겨레 신문에서 어느 그 여론조사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연구 논문 하나를 한겨레 20일인가 그 주간지에 요약해서 했던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아버지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첫 세대, 한국은 미국도 그렇다고 그래요. 저보다 윗세대들, 그러니까 뭐 지금 한 30대 중반에 자녀를 둔 우리 교인들 봐도 항상 자식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야말로 평생 벌어놓은 거 다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비판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비판의 앞에는 늘 좌파들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학번에 소위 말하는 6월 항쟁을 이끈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연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실제로 그러면 한국의 학력 세습이나 부의 세습 이런 거를 주도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재벌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있어 왔으니까 그것들은 국가를 흔드는 그런 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잡아놓고 뭐 이래야 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부를 세습하고 계급을 세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80년대 학번이라는 한국에서. 그거 있고 맞다. 전 70년대 학번이고요. 80년대 학번 반성하세요. 뭔 느끼세요? 저는 89라 거의 기공에 그 말 듣고 저는 이거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학번들, 저는 70년대 말 쪽의 학번인데 80년대 학번이 그 광주를 거치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들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빠찌를 달고 다녔어요. 참 모순인 게, 빠찌를 달면 차비가 면제가 돼요. 면제란다. 이 할인이 돼요. 회수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차장들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버스 안내원들하고. 빠찌 안 달면 다 그거 내야 되고, 차비를. 빠찌 안 달면 회수권 내면 다 이상한 학생으로 보고, 가짜 학생으로 보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게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차비를 할인해 주려면 사회 저도도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을 할인을 해줘야지, 우리 걸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빠찌를 달고 다니면은 또 소위 말하는 한국의 그 학력 카르텔, 소위 말하는 뭐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데는 아주 자신있게 빠찌를 달고 다니고, 또 비명문 대학 애들은 빠찌를 달고 다니지 못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은 단과 대학별로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신자가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놀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데 빠찌를 뗄 생각은 감이 못해서, 나 지금은 지나면 창피한 얘기지. 신자를 달고 빠찌를 달고 어디 뭐 나이트클럽을 가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 물어봐. 신자가 어느 단과 대학이에요? 그러면 신방과라고 부르고 다녔지. 근데 막상 연대 신방과는 정자를 달고 다녀요. 연대 신방과가 정법대학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잖아, 사람들은. 하여튼, 그건 좀 여담이고요. 근데 그걸 아직 제가 각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빠찌를 안 달더라고요. 그게 왜겠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적어도 한국 근대사에서 저는 가장 위대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운동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망갔거든. 그때 5월 17일 날 유시민이니 심재철이니 다 도망갔거든. 거기에는 보나마나 정보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지. 중앙정보부에 있는 공안검사인 선배들이, 야, 피해라, 이제 늦었다라고 해서 다 갔을 수도 있어요.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에 계엄령이 내리고 광주만이 그걸 저항을 했으니까. 근데 광주를 보면 먹물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다 사회 저소득층들, 구두닦이들, 노동자, 농민들이 그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배지를 안 달게 된 게 뭐 졸업 정원제가 되면 학생 수가 많아져서 대학이란 게 별로 이렇게 이제는 선별성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 사이에 광주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건 먹물들한테도 굉장히 큰 저거였죠. 각성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지 안 달고 다니셨죠. 배지가 뭔지도 모르지 그야말로. 우리 과에 네. 유일하게 배지랑 버클을 달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네. 걔는 별명이 배지였어요. 야 배지. 그렇지. 그때도 또 자랑하고 싶은 애가 있었겠지. 하여튼 그래서 광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우리 그 80년대 학번들이 부를 다 했다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일단 졸업을 하고 잠시 뭐 피해 다니고 감을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좋은 머리 가지고 다 사회 정치인이 되고 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데는 뭐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시민 씨도 이해찬의 보좌관이었잖아요. 다 했고 다 부를 그들이 다 소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지만 재벌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뭐 부를 축적을 하지도 않았지만 평생 그냥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운동권도 아니었지만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얘기했지만 저도 뭐 1억서 내면 그냥 실력은 없지만 1억서 화려하거든. 뭐 벨지움 뭐 왕립 장학금으로 왕립 장학배 뭐 그게 우리가 다 쥐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지적식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386 세대로 대변되는 이 사람들부터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언어는 뭐예요? 항상 뭐 저부터 포함해서 자주적으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비판하고 뭐 사회 정의 외치고 평화 외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뭐 부를 그렇게 막 개걸스럽게 막 불법적으로 축적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굴러가게끔 된 거죠.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기 노력을 한 거지. 그래보면 저는 그 드라마는 안 봤지만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들 보면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지적식으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왜곡된 거죠. 좀 쉬었다 그랬어요.